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역사학자 백승종님과 함께 동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아, 좋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동학이라는 개념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 동학 부분은 그냥 외우잖아요. 암기 과목처럼. 근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난 배경과 또 당시의 문화,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걸 살펴보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네, 다른 일도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사실 우리가 어떤 실체를 알려면은 어떤 사물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비슷한 형체들과 같이 나란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역사 공부에 넌덜머리를 내잖아요. 뭐 그 많은 연대를 외워야 되고 사건을 알아야 되고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제도를 네. 알아야 되고 그거를 떨어져서 하나하나를 알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지만 사실은 맥락을 이해하면은 아하 이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헤드트릭을 했다. 그 헤드트릭을 한 장면만 가지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이런 공을 차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했대. 그리고 앞에 다른 선수들도 이런 훈련을 했다는구만. 이걸 알면은 아하 그럼 나도 손흥민처럼 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배경 지식을 알 때, 컨텍스트를 알 때 우리는 그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배경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역사 전문가의 역사 공부법이지 않나 싶은데요. 역사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 이제 제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네네네. 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처음에 역사를 공부하기로 작정을 한 것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오랫동안 독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왜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해결이 안 될까? 왜 민주주의라는 문제가 어려울까? 그런 말하자면 질문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질문이 있을 적에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어떤 사연이 있을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수도 있었을까?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는 동학이 있었구나. 네. 그 뭐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는데 동학에 그 비슷한 게 있지 않았어? 그러면 동학이 실패했으니까 만약에 성공했더라면은 민주화도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이제 그렇다면 그럼 동학은 왜 실패했지? 그런 동학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지? 그다음에 주변 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까? 뭐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 있으면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또 다른 많은 작은 질문들을 네. 다루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랬을까? 그렇죠. 에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네. 이게 잘 됐더라면 저게 이랬더라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연구하신 게 바로 동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학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동학이 탄생한 배경을 봤으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그럼 동학은 뭐야? 동학은 뭐가 특별한 점이 있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먼저 이제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동학에는 유교적인 내용도 있고 불교적인 요인도 있고 뭐 도교적인 요인, 샤머니즘, 천주교 이런 것들이 다 있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게 그럼 혼합물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어떤 사물이라는 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혼합물이라는 게 있고 화합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에다가 흙을 섞어 놓으면 그건 흙탕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뭐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네. 그런데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를 적당히 합치면은 물이 되죠. 그렇죠. 물이 되잖아요. 네네네.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지는 네. 거죠. 그렇듯이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곳에 유교나 불교나 샤머니즘이나 도교나 심지어는
서구에서 들어온 기독교적인 배경까지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것이 그럼 혼합물이냐 아니면 그것이 화합적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종교 또는 사상이 됐느냐 하는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것이 대단한 화합물이었다. 오. 혼합물이 아니다. 그냥 섞어놓은 게 이거야말로 아니다. K컬처다. K컬처의 진정한 시작은 동학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섞어놨으면 짬뽕물인데 맞아요. 이건 짬뽕물이 아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설픈 퓨전이 아니라 어허. 이거는 완전히 메타의 차원에서 한 단계 위에서 모든 것을 융합한 뭐 영어 단어를 마지막에 우리가 써도 된다면 이거야말로 대단한 하이브리드였다. 오. 융합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제일 훌륭한 특징이 오늘날에도 뭐 캐대언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것, 한류가 잘 나가는 것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건 혼합을 한 게 아니고 이건 단순히 모방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요소를 따다가 하나의 새로운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새로움이 익숙하지만 정말 새롭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익숙한데 새롭다. 네. 야, 익숙한데 새롭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동학을 창시한 인물 수운 최재우 이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네. 최재호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제가 사용한 그 용어를 빌리자면 네네. 평민 지식인이죠. 네. 평민 지식인.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은 무슨 높은 양반이 아니고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아니고 그 기득권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네. 주변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훌륭한 지식이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을 더 연결해서 말하면 하이브리드를 향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분이네요. 네, 종교적 천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적 천재. 네. 네. 그래서요. 이분이 이제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동학의 가르침을 만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재호라고 하는 이는 사실 만으로 계산을 하면 40년밖에 못 살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가셨죠. 그랬네요. 40살의 인생이 끝났지만 네. 그는 20대부터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가능한 모든 스승을 만나고 말하자면 마치 예수가 광야를 40일 동안 헤맸다고 하듯이 네. 그런 그 암중모색의 단계를 10년 넘게 합니다. 오. 그 과정에서 이제 그의 내부에서 숙성이 된 거죠. 네.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인의 일이기도 했지만은 18세기부터 내려온 그런 평민 지식인들의 끊임없는 그런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에게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완전히 꽃을 피웠는데 그것이 바로 결국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누구나 아는 말로 표현을 하면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을 결정하는 가장 존귀한 것,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온전한 힘, 이게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밖에 하늘이 있기도 하지만 내 안에도 하늘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있다. 그런 아주 귀중한 깨침을 얻은 거죠.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있다. 그렇죠. 사람을 모두 존중하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으로 신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 이론 앞에 가면은 네네. 세상의 모든 지금까지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억압했던 모든 기준들이 한 번에 싹 날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최재우라는 분이 이제 동학을 만들었는데 자주적 근대의 성취를 꿈꿨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인 거죠? 어떤 이제 의미에서 자주적으로 근대를 성취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근대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배우잖아요. 하나는 서구적 의미에서의 산업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서구적 의미에서의 정치 사회적 변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근대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근대화는 서양의 문물과 제도와 기술과
그 기타 등등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가능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땐 그랬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재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최재우의 제자들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각성함으로써 즉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상대도 하늘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관계를 바꾸는 것이 결국 사회 질서를 바꾸는 것이고 사회 질서를 바꾸는 것은 곧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지만 질적으로 고양된 새로운 단계로 나간다는 점에서 근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부의 노력에 의해서 된다고 믿었다는 점에서는 그것은 자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그 시대 내부의 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전 되게 놀라운 게 사실 그때 그 서양 문물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디로 갈지를 알아야 내부의 힘으로 근대화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재훈은 그게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최재우를 종교적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향은 최재우에게서 한꺼번에 생긴 것이 아니고 네. 18세기부터 꾸준히 지속된 그 운동의 흐름,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의 흐름, 네. 이것이 결국 최재우에 와서 광맥이 터졌다. 말하자면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1960년대 한국의 영화는요, 사흘이면 제작하는 그냥 아주 값싼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시기에 음악 같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비하할 정도로 아이 뭐 노래는 미국 사람들 팝송이래야지 이거 가지고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는 분명히 지향이 있었던 거거든요. 헐리우드를 넘어서고자 하는 배우들, 감독들, 또 미국의 팝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많은 유명 무명의 가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노력이 축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20세기 말이 되면 드디어는 이제 K-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주목할 점은 처음에는 매우 보잘것없어 보이고 방향도 없어 보이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뭉치면은 그것이 결국은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가게 된다. 동학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참 알 수도 없는 시대에 이런 걸 생각했다는 거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훈 최재우가 1864년에 이제 사형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전해인 1863년에 최시형을 동학의 2대 교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기 전에 이미 2대 교주를 뽑고 가네요. 동학은 항상 그래요. 그렇습니까? 동학은 항상 그래요. 네. 최시영도 자기가 죽기 전에 손병희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걸 확실히 느끼나 봐요. 아,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아마 여기까지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내 뒤는 새로운 사람이 이끌어 가야 하는데 누가 할 것인가. 네. 이걸 이제 선택한 거예요. 최대호도 나의 죽음이 박도하고 있구나. 나는 이제쯤에서 후계자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후계자를 선택할 적에 다른 제자들은 선생님의 선택에 동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감이 안 됐거든요. 부족했나요? 많이 부족했죠. 왜요? 왜냐하면 최시영은 서당에 다닌 적이 없어요. 최시영은 한문을 모릅니다. 네. 최시영은 그야말로 평민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은 마을 이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말하자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이 우리같이 유식한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글도 모르는 까막눈 최시영을 선택하느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선택은 옳았어요. 그러니까 최재우는 말하자면 동학에 대한 조정에 전면적인 탄압이 강화될 거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누구보다도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정말 풀뿌리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어야 한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시영을 선택을 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억압의 세월을 잘 버텨냈나요? 그럼요. 그냥 최시영은 아마 최시영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1864년에 최재호가 이제 형장에서 목이 잘렸잖아요. 네. 그리고 최재호만 죽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부하들도 이제 그 제자들도 다 많이 했겠죠. 수색하고 뭐 체포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하죠. 최시영은 그때부터 고난의 길에 접어드는데요. 1864년부터 그가 돌아가신 것이 189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30년 이상 동학의 지도부를 이끌고 가는데 그러네요. 사실은 하루하루가 도주의 삶이었어요. 관원의 체포를 피해서 도주를 하면서 그는 조직을 만들고 근데 그 조직도 옛날보다 몇 배로 더 늘어나고 그렇게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글을 담은 책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편찬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런 진짜. 사람을 최재호는 알아본 거죠. 아니 이 좁은 한반도에 네. 어디 숨을 데가 있다고. 그것도 뭐 혼자 숨은 것도 아니고 무리를 이끌고 맞아요. 숨어 다니면서 책도 쓰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인데. 근데 이 최재우하고 최시형 이 두 사람의 사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뭐랄까 좀 강하게 표현한 거고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니까 똑같을 수는 없겠죠. 큰 틀에서는 당연히 같은 사상입니다. 네. 당연히 같은 사상인데 강조점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재우는 시천주, 천주를 섬겨라, 천주를 공경하라, 네. 천주라는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재우 말을 들어보면 그걸 우리가 잘 붙들고 있어 보면 천주가 내가 섬겨야 할 천주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공경하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재우에 가면은 천주라는 말을 최시영은 천주라는 말을 더는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쓰지 않고 결정적으로는 이천식천이라고는 말을 써요. 이천, 식천. 식천.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이지만 하늘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존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네. 그러니까 너도 하늘이고 나도 하늘이고 콩나물도 하늘이고 아까 최승희 시인의 시에 나오는 콩나물도 하늘인데 그 콩나물을 먹음으로써 내가 산다. 또 나로 인해서 콩나물이 재배가 된다. 즉 최시영은 유기적인 관계를 대단히 강조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나도 천주고 상대도 천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좀 더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뭐 그렇게 수행하는 동시에 남도 천주처럼 존귀하다. 나도 존귀하지만 남도 존귀하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그 유럽에서 말하는 근대 철학 사상하고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그거를 뛰어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뛰어넘었다. 비슷해 보이지만 뛰어넘었다. 이거 서양에서는 인간 평등 사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떤 면에서 이걸 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걸 조금 설명을 할게요. 네네. 가령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그걸 인간 평등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인간 평등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요? 그들에게는 백인 남성들의 평등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또, 구분했죠. 또 그 백인 남성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재산을 가진 백인 남성의 평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결코 여성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일반적인 평등이 아니다. 그렇죠. 그거는 인종적 불평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고 젠더의 불평등도 내포하고 있는 거고 계층의 불평등도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보통선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나가 투표권 행사하는 그런 여성의 선거권이 스위스에서는 언제 허용된지 혹시 아시나요? 스위스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0년대가 되어서야 여성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미국도 1950년일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1945년부터 갔거든요. 아,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달라요. 이거는 동학의 전통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걸 배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의 말하자면 인간 평등에 관한 이야기들은 대단히 협소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1960년대까지도 흑인들에게 당연히 인정해야 할 투표권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킹 같은 목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동학에서는 벌써 최시영의 단계에 가면 사람만 평등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분 초월, 성별 초월, 인종 초월, 나이 초월 뿐만 아니라 사물이 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최시영은 세 가지를 주장하거든요. 우리는 하늘을 공경해야 되고 네. 사람을 공경해야 되고 사물을 공경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또 동식물뿐만 아니라 광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서양의 평등 사상하고 비할 바가 아니다. 그걸 이미 뛰어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네요, 진짜로.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투표의 전통이 서양에서 우리가 배워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는 이식받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시민의 범위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 먼저 넓혔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동학과 함께 사실상 생태 평등, 그러니까 인류의 평등이 아니고 생태적 평등에 대한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아니고 이미 그 당대에 수백만 명이었다.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동학의 위대함이나 동학의 가르침, 그리고 그게 그냥 우리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동학운동 하다가 그냥 끝나고 없어진 거로 생각하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의식 속에 살아남아서 여성 참정권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기도 한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헌법을 다시 네. 고치게 되면 그 헌법 전문에 동학도 저는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결코 서구로부터만 온 것이 아니다. 서구적 근대 교육의 결과만은 아니다. 우리 자신의 자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동학 얘기하고 있고요. 6480님이 저희 세대는 동학이란 용어 자체를 알지 못하고 지내왔는데 교수님 덕분에 새로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3849님이 평등의 뿌리가 그 시기에 우리 동학에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전경옥의 노래입니다. 더불어숲. 전경옥의 더불어숲 함께 들으셨습니다.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11월 코너 역사학자 백승종님과 함께 동학을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학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911님께서 역사를 쉽게 풀어주셔서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네요.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동학이 탄생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고 오늘은 동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1대 교주와 2대 교주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으로서도 사실 우주 만물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과 사람의 평등은 그래도 요새는 받아들여집니다만 무슨 뭐 벌레와 내가 평등하다든지 뭐 앞에서 지금 김승희 시인처럼 저 콩나물과 내가 평등하다든지 이런 거는 잘 못 받아들이잖아요. 당시에 조선에선 어땠나요? 양반들 일단 난리 났겠는데요. 그게 이제 짐작하신 것이 맞기도 하고 네. 좀 다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동학을 설명하면서 또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이 특별한 점은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잘한다. 그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 그게 동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 이제 만물평등론이 사람들에게 과연 제대로 받아들여졌을까 하는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논의가 나온 또 다른 사상적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8세기에는 우리 조선의
정통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가장 인기 있던 토론 주제가 뭐냐면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같으냐 다르냐였어요. 와, 그래요? 네. 18세기 후반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개나 소에게도 도덕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진보적인 성리학자들은 있다라는 답을 내놨어요. 있다. 왜요? 개나 고양이나 닭을 자세히 관찰해봐라. 그들에게도 윤리가 있다. 성호 이익도, 실학자 성호 이익도 그런 주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담원 홍대용이라는 북학파의 실학자도 그런 주장을 했고요. 네. 그 이전에 그런 실학자와는 전혀 거리가 먼 우리가 타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통 성리학자들 중에도 있다와 없다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있는 것 같다는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학은 그 논의를 확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논의를 확장한 정도가 아니라 네. 이제 아예 평등하다고까지 해버린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덕성만 있다고 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시작은 그게 된 거거든요. 아, 여기서 시작이 네네. 됐다. 그런데 그 인성과 물성이 평등한가에 관한 인성과 물성에 똑같이 도덕성이 있는가? 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인 거는 윤리적 존재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동물도 윤리적 존재라면 사람과 동물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된 또 근본 배경에는 사실 불교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누구나의 누구나. 개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가 바로 부처가 될 수는 없어도 단계적인 수양을 거쳐서 언젠가는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하면은 다음 세상에 개나 돼지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잖아요. 네네. 그건 결국 도덕적 타락이 그를 개나 돼지로 만드는 거라고 판단한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하자면 불성에 관한 논의, 또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는 논의, 사람이 결국 하늘의 본성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발전을 거듭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이런 그 동학에서 말하는 우주 만물의 평등 사상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논리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요, 되게 단편적이었던 사실 하나하나는 예전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맞아요. 책도 본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깊은 상황으로 전개가 돼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역사가이기 때문에 네. 저는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성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문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보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종의 그 푸코라고 하는 그런 현대 대단히 중요한 사상가가 있잖아요. 네네. 그가 탐색한 것처럼 지식의 고고학 또는 지식의 계보학적 접근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죠.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지식의 계보학적인 연구라고 보면 좀 더 놀라운 것이 이제 현대 민주주의, 만민이 평등한 현대 민주주의의 우리나라의 사상적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뿌리가 성리학자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되게 놀랍네요. 그럼요.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리학을 좀 더 일반화해서 유학이라고 합시다. 네. 최근에 제가 유학과 산업사회라는 책도 썼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책도 한번 들고 나올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그 책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리학적 사고가 최대의 발전에 이르렀을 때 도달한 것이 바로 동학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학문으로만 우리는 받아들여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성취의 학문이었던 거예요. 가장 전형적으로 보면 오늘 지금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수능 시험 잘 보라고 응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프랑스 방송 같으면
그런 뭐 바칼로레아 잘 보라는 멘트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독일 같으면 뭐 오늘 아비투어 날이니까 아비투어 잘 봐라 할 것 같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왜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가 보는 시험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응원해 주지. 누구나가 보는 시험도 아니고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학문적인 성취,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룬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전 국민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네. 아, 이게 차이가 있네요. 그 나라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모두가 대학 가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네. 할 필요가 없는 네. 거네요. 그들에게는 아, 기껏해봤자 그거는 상위 20% 또는 30%가 대학 갈 해결해야 사람들. 할 문제지 우리 자식의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우리도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그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도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고 못하고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6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고리를 잘못 맞추면 너는 고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대단히 유학적인 사고입니다. 또사님께서 호론과 낭론의 시비가라고 하셨고, 백제나님께서 오랜만에 듣네요. 호론과 낭론의 시비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호론과 낭론의 시비가 동아에까지 이어지고 그게 현대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여성 투표권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은 진짜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 재밌습니다. 아, 이 최시영 씨, 저 이대 교주 같은 경우에는 하도 도망을 다녀서 별명이 최보따리였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는 별명이 최보따리인 것이 네. 옷만 한 벌 싸가지고 언제나 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신발을 신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벌써 수상한 기척이 보이면은 뒷문을 탁 열고 담을 탁 튀어서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때 신발 신을 시간 없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밥을 드셔요. 하지만 이 최시영에게는 항상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성급하거나 당황한 표정이 일점도 없었다. 그가 얼마나 자기의 내부를 잘 통제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관조하고 있었는가. 고통을 넘어서고 있었는가. 그게 성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참 이게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한 게 어쨌거나 이제 포교를 하려면 우리의 교리는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기독교도 초기에 그 포교를 쉽게 하려고 십계명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가르치는 어떤 그런 그 계명들이 있습니까? 네,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통 대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대주문.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똑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음미해서 되풀이를 하다 보면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내적인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는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글귀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21자로 된 대주문. 시천주 조화정 네. 이라고 시작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이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닌 게 아니라 있었고요. 딱 이게 21글자네요. 네네. 네. 그거를 되풀이해서 외우면 지금 우리 한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만약에 여기 앉아서 이 구절을 네. 한 10,000번쯤 마음을 가다듬고서 여기서 네.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우리도 뭔가를 볼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데요? 뜻은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시천주, 천주를 섬겨라. 조화정. 그러면 조화가 이루어진다. 조화라는 말은 이제 개벽이라는 것이죠. 개벽이 완성된다. 네. 영세불망. 그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끝끝내 잊지 않는다면 만사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된다. 거기까지가 이제 주문의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기금지, 지극한 기운이여 이제 바로 강림하소서. 원의대강, 내려오시려거든 많이 세게 내려주소서. 그런 구절입니다. 와, 내용도 좋은데요? 좋죠. 그러면 네. 오늘부터 우리 여기 시작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대 교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3대 교주의 시대가 옵니다. 손병희 대도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렇죠. 그 3대 교주 손병희에 가면은
일단 이제 교명이 바뀌어요. 네. 동학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천도교로 바뀌죠. 네. 지금은 이제 천도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손병희 선생은 앞에 두 큰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가지고 좀 더 함축적이고 압축적으로 정리하죠. 그게 바로 인내천이라고 하는 세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사람이 곧 거군요. 하늘이다. 이렇게 음. 바꿉니다. 그러니까 뭐 본질은 똑같죠. 그런데 이제 너무 압축을 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늘을 공경하라, 사람을 공경하라, 우주 만물을 공경하라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 건 아닌데 잘 안 보이죠. 좀 줄었네요. 네. 의미가. 어쨌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내천이라는 말로 이어졌다라는 게 전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21글자조차도 알리는 게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세 글자로 줄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종교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다 기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뭐 안녕과 복을 비는 대상이죠. 동시에 사회를 개혁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학의 가르침이 당시의 19세기의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엄청났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이게 해야 돼요. 다음 시간입니까 이게? 그럼요. 그건 우리가 궁금해. 다음 시간에 네. 이 동학을 가지고 사람들은 뭘 하고자 했나 이걸 보는데요. 글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 좀 간단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동학에서 최재우가 내가 서학도 공부를 해보니까 서학은 두 가지가 없더라 그랬어요. 네. 그래요? 두 가지가 없더라. 뭐가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새로 만들었다 하는 거죠. 없다는 게 뭐냐면 내유 신령이 없고 의유 기화가 없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안으로는 신령함이 없고 네. 밖으로는 기화가 없다. 이걸 그대로 하면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조금 더 네네. 풀이를 하면 어떻게 풀어주세요. 되냐면 이건 최재우 판단이에요. 네네. 아마도 잘못된 판단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최재우가 생각할 때 종교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신령이라는 건 영성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종교적 신비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천주교는 그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동학을 만들었다. 서학에는 부족하지만 동학에는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화. 기화라는 건 뭐냐면 밖으로는 기화가 있어야 된다. 기화라는 말은 화자가 화학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네네. 변화라는 말 아시잖아요. 변화하는 것을 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변화함. 작은 변화는 변이라고 하고요. 큰 변화는 화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종교 공부를 하면 한편으로는 자신의 종교적 심성, 내적인 심성이 길러지고 또 밖으로는 기화가 있어야 한다는 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은 한편으로는 내적 수양, 신비주의를 포함한 내적, 신비한 변화가 내부에 일어나고 밖으로는 그 종교적인 심성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는 나의 행동의 변화, 나의 언행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동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동학에서는 동학을 믿는다 하지 않고 네. 동학을 한다. 그래요? 네네. 표현도? 동학을 한다. 우리는 동학을 즉 실천한다 이겁니다. 단순히 믿고 절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동학을 이미 실천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존재, 그런 말하자면 존재로서의 신비함을 회복하고 또 모든 인간들이 그런 안으로만 가득 찬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서 언행의 변화가 오는 세상 질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여기까지 간 거죠. 와, 진짜 그 실천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동학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 그 가르침들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음 주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학자 백승종님과 함께 동학의 가르침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동학 이야기 이어집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의 실천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동학이 추구하는 미륵 세상이었습니다. 백승종님의 책 동학에서 미래를 배운다 속에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블랙스트링의 당당당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